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46부 조선의 고민,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8년 윤 4월 후금을 세운 누라치에 의해서 명예, 요동 지역에 군사 요새였던 무순이 함락이 되었죠. 이 소식이 명의 조정에도 전달이 되면서 그야말로 명제국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후금의 공세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 요새인 무순이 함락됐기 때문에 이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그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후금이 있고 후금의 수도가 흥경노성, 여기가 이제 허투할라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최전방 요새가 무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순 다음에는 심양, 요양, 그리고 북쪽에는 개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요동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광령, 영원, 산해관. 산해관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최전방 요새가 함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관영총병이 병력을 이끌고서 무순으로 출진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벌판에서 한바탕 교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완패를 했죠. 그러면서 명예 관료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다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금이라고 해서 영 상황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 후금이 하나로 이제 여진족을 통합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서 여진, 예허부라든가 야인 여진의 일부 세력들은 복속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후금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당시로서는 어쨌든 간에 초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의 위치에 있었던 명제국이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산해관 바깥에 있는 이 지역은 정확하게는 중국 본토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해요. 중국이 이제 반쯤 간접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진짜 중원이라고 불리는 중국 영토는 산해관 이남에 있는 그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한 구역을 놓고서 지금 현재 후금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저 거대한 제국과 싸우려면은 이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설사 후금이 요동 지역의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 지역을 석권을 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비록 지금은 이제 부족 단위로 쪼개져서 옛날의 위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자신들하고 유사한 형태의 라이벌 민족이 있죠. 바로 몽골. 물론 몽골은 순수 유목이고 여진인들은 농사도 하고 수렵도 하고 유목도 하고 좀 멀티플레이어이긴 했어요. 하지만 북방에서 기병, 본작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몽골과 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는요. 설사 이 요동 지역을 완벽하게 석권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 몽골하고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조선도 좀 이제 거슬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조선은 명제국하고 굉장히 강력한 우방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갑자기 조선이 뒤에서 칼을 꽂을지 어쩔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후금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형국이고 지금 무순이 함락됐다 해가지고 명조정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식을 따지면은 최전방 GOP 하나가 점령됐다 뭐 요 정도 개념이요. 나름 뭐 쇼킹은 하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럴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었고 명제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에 명제국은 과거 조선출병 당시 군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던 양호, 바로 이제 경략으로 임명돼서 왔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이제 울산 외성 전투 때 허위보고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경질돼서 좀 이제 위기를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양호였습니다. 그 양호를 다시 재차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동 지역에 급파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아울러 명제국은 요양성에 새로운 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군병들을 소집을 해서 후금을 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즉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나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명제국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명제국 내부 사정도 여러모로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황제인 만력제가 매일같이 이제 태업을 저지른 데다가 일을 안 해요, 이 사람이. 태업을 저지른 데다가 또 돈은 또 엄청나게 써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이제 부패상이 진행된 지가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하기엔 좀 부담 가는 일이고, 그래서 오랜 우방울이 있었던 조선에 즉각 응원군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조선 조정은 의주 부윤으로부터 후금이 거병을 해가지고 무순을 함락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요동 지역에 있는 명의 장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조선에다가 이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 첩보를 받게 되는데 조선 조정 또한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터질 게 터졌구나. 다들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인 것 같고 무순이 정말로 이제 함락됐다. 그러면은 후금이 계속 이제 명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명에서도 대대적으로 후금을 정벌하려고 군병을 동원할 텐데 그럼 볼 것도 없이 조만간에 명 제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을 할 것이다. 실제로 요동 지역에 있는 미룬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의 군문 왕가수가 이름이 좀 이제 특이하죠. 이 왕가수가 조만간 이제 명의 후금을 토벌할 계획이고 조선도 당연히 지원군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다기보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제 요청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왕가수의 개인적인 요청이었지 아직 정식으로 황제의 칙서가 내려온 건 아니었는데 근데 뭐 이거 결국에는 시간 문제 아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선의 국왕이었던 당시 이제 광해군이었죠. 광해군은 파병 문제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후금의 군세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지하머리 명제국이 대군을 동원한다 한들 쉽게 제압할 수 없을 걸로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광해군은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야전을 돌면서 분조를 이끄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명군의 실태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군이 물론 규모도 크고 화력도 빵빵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최강의 군대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얘들 문제 굉장히 많다. 즉 전성기 시절 리즈 시절의 그런 위력이 다 사라진 데다가 지금 다 따지고 보면은 각 장수들이 반쯤 군벌 비스무리화 돼버렸고 그 군벌 비스무리화 된 장수들의 개인적인 가병들 이게 진짜 핵심 전력이 될 정도로 명군은 뭔가 좀 국방 체계가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광해군은 알고 있었어요. 과연 명이 저런 상태로 후금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광해군의 답변이 좀 다소 흥미로운데요.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내 어쩔 수 없게 되어 군대를 일으켜서 응원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될 경우에는 변방에 치규가 있은 다음에야 즉 황제 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명의 영토로 조선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동에 있는 장수의 개인적인 요청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너네 황제 칙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칙서를 갖다 근거로 드는 겁니다. 시규가 있은 다음에야 국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회답하는 자문 말단에 보내온 자문의 뜻에 따라 시규가 도착하는 날을 기다리며 병력을 정돈하고 지휘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서 첨가에 넣는 것이 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내주는 게 맞기는 한 건데 근데 그냥 막 갈 수는 없고 황제 칙서가 있어야 된다. 아닌 말로 뭐 요동의 장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그래도 급이 있지. 조선 왕이 또 이거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도 모양새에 빠지는 일이고 또 명의 영토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황제 칙서 없이 들어갔다 나중에 뒤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을 테니까 황제 칙서를 그럼 받아와라. 그럼 바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지원군 요청에 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 놓고 보면 광해군이 좀 이제 외교 측면에서 움직이는 센스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받들겠습니다 하고서 따라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안 가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머리를 잘 굴려서 일을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참 대처를 잘했어요. 광해군이 보면은. 하지만 이번 파병은요, 조선 입장에서 사실상 거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조선과 명은 오랜 세월 동안 조공측봉 관계로 우호를 다져왔어요. 그리고 이미 서로 여러 차례 합동 군사작전을 시행한 전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조선 전기에도 이제 여진 토벌을 위해서 조선과 명군이 나름 이제 협동작전을 벌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불과 20여 년 전에 조선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명제국이 대대적으로 원군을 파병해주지 않았냐 이거죠.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조명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대 그 중국 왕조들하고 놓고 봤을 때 가장 끈끈한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여기서 이걸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단순히 명분론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닌 게 현재 한미 관계를 놓고 보시면은 정말 이해하시기 쉬워요. 왜냐면 한미 관계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병력을 파병을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통일까지 못 시켜줬지만 어쨌든 이제 북한군을 위로 몰아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남한을 지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있고, 이게 벌써 세월이 꽤 흐른 얘기죠. 거의 한 70년이 흐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은근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도 파병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걸프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우리도 많이 보내줬어요. 그럼 뭐 이제 쌤쌤이니까 갚을 거 다 갚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 다 망해가는 거 도와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그거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국민들도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하물며 이 시대에 명분이 와서 물론 뭐 민폐지 버리고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졸전하고. 근데 어쨌든 명분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도와준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광경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 다 생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 입장에서도 이거 나 못해 안 해라고 그렇게 단호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명분론이 아니라 국민 감정 여론 이런 것도 절대 무시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라크에 또 쳐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보고 파병을 해달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실이 없어. 그래서 못 가겠다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다 그거 오케이 하겠냐 이거죠. 그래도 미국이 하자는 건데 우리가 좀 따라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안 했다 나중에 뒤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왕가수가 이런 말을 해요. 조선에서 좀 유보적인 말을 하니까 자기도 살짝 좀 이제 거치긴 한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왕가수는 삼가 조선 국왕에게 고합니다. 우리 대명의 위령이 사방에 뻗쳐 모든 나라가 신하로 복종하고 속국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행불행을 같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명은 운명 공동체라 이거죠.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너네 그렇게 빼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본전은 왕의 나라에 있어서 마치 몸에 머리가 있는 것과 같고 물이나 나무에 원천과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운명 공동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뭉기적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울러 왕가수는 또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수만 병력을 일으켜서 노출을 협공하게 되면 반드시 무찔러서 승리를 거둘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께서 본주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동시에 나라의 무궁한 복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이게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저 후금은 너네 조선에도 후한거리가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자라나는 새싹은 떡잎부터 밟아주는 게 정석 아니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거 빨리 잡자 이거예요. 그것이 너네가 20년 전에 빚진 거 청산하는 길이자 동시에 너네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는 왕의 병력을 갖고 즉각 노출을 섬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몇 길로 나누어서 나가 토벌할 때 혹 그 목을 누르기도 하고 혹 팔뚝을 잘라버리기도 할 텐데 왕께서 따라와 밟아주기만 하면 모두가 성사될 것입니다. 즉 너네 혼자서 후금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명하고 합동작전을 할 거고 어디까지나 주력부대는 우리 명군이다. 너네 조선군은 따라와서 같이 사뿐히 지려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도 못해주냐? 그러면서 이렇게 왕가수가 호소를 하게 되죠. 뭐 생각해보면은 명제국이 조선에 파병해 준 게 오롯이 조선만을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도 순망치 않은 논리에 따라서 한 거였잖아요. 조선이 무너지면 요동이 위태해지고 요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장성 너머에 있는 북경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커트를 하자. 그래서 이제 파병을 해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파병 와서 저지른 민폐짓, 졸전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명제국이 7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거의 뭐 기둥뿌리를 뽑다시피 해서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이는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거의 외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놓고 보답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후금하고 명하고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후금, 나중에 이제 청이 되죠. 청이 명을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패자가 된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명이 이길 확률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명이 후금을 멸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멸망하지 못해도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에는 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을 했다. 근데 미국이 이겨버렸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이제 명한테 도움을 받아놓고 우리가 나중에 모른 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국제사회에서 신이 없는 나라라고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러면은 외교적인 고립을 이것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누가 조선을 믿고서 도와주거나 조선하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겠냐 이거죠. 실제로 이제 명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후금이 이렇게 선포되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조정이 19년 전에 동방의 큰 싸움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하의 백성을 몰아다가 탕화 속으로 달려가게 하였는데 죽어 없어진 손실이 어찌 수만 명 뿐이겠습니까? 이는 나라 안의 백성을 버려서 외국의 재앙을 막은 것이니 사랑으로 감싸준 천지와 같은 은혜는 지극하고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주기적으로 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공짜로 도와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미관계 그리고 이때 당시 조명관계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핏값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마냥 외면하고 빗대 먹고 모른 척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사실 참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조선이 명제국의 파병 요청을 외면할 경우에 후금이 조선과 명의 관계가 소원함을 간파하고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더 과감히 날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도 한미 관계가 공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한미 관계가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또 치고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새로운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가서 후금이 조선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은 이젠 조명 관계는 끝났다. 그러면 서로 따로 노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후금이 조선에 좀 되도 않는 요구를 해온다. 그럴 경우에 조선은 누구의 도움을 또 받을 거냐 이거죠. 따라서 조선은 명분적인 부분으로 보나 또 현실적인 관계로 보나 그러니까 조명 관계, 한미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너무 깊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엮일 대로 엮여가지고 이게 발을 뺀다고 해서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순리상 봤을 때 파병에 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명분론에 치우쳐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당대에도.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조선은 7년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랜 전란으로 인해서 국고는 소진되었고 밀력은 고갈되었죠. 무엇보다도 거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안과 호적이 소실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기록, 토지조사한 기록이 꽤 많이 소실됐어요. 그러니 이게 행정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전후복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명제국이 요청한 파병 병력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뭐 1, 200명 요구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요구를 했는데 명예 군문 왕가수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화기로 무장한, 그것도 화기라고 명시를 합니다. 화기로 무장한 7,000명의 정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런 거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기기화 사단을 보내달라. 이런 지의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왕가수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고 나중에 명예조정은 이거보다 더 큰 요구를 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병력만 갑니까? 그 전투병력을 보조해줄 시종 부대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상 10,000명이 넘는 대병력이 파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거니와 그런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사실 좀 아직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도마코가 들어서고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이제 우호무드로 가게 돼요. 특히 에도마코하고 조선의 관계는 한일 관계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기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나중 이야기고 아직은 좀 불안하죠. 갑자기 뭐 저 도쿠가와도 어느 날 횟가닥 해가지고 도요토미처럼 다시 또 뭐 조선으로 쳐들어오겠다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 이때 만약에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져서 도와줬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보다도 더 답이 없었던 건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의 한국은 한일 관계가 뭐 경색되고 어쩌고 해도 전쟁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런 위협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광해군은 결국 조선이 파병에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또 파병하기가 좀 이제 난감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선뜻 수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칙서가 올 때 정식으로 파병을 하겠다라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던 겁니다.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나름 괜찮은 대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해군이 상당히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한 셈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요, 솔직한 심정으로 광해군은 안 갈 수만 있었으면 안 가고 싶다. 파병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본심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광해군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변사는 파병 사실 자체를 그냥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답변을 일단은 내놓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비변사는 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도대체 왜 파병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를 하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표면상 광해군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선은 대규모 원정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데다가 지금 전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도 전후복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특히 후금의 군세가 막강해서 야전에서 조선군이 후금군하고 맞붙었을 경우에 이거 상대가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파병을 안 하는 게 맞다. 물론 광해군의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사실 광해군이 파병을 주저했던 것에는 나름대로 복잡한 속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해군은 왜 그렇게 파병을 주저하게 되었는가? 그 복잡한 속내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결국에는 중립외교라는 것으로 나중에 포장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립외교의 실체가 도대체 뭐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